어머, 아가, 너 혹시 지은이니? 어머니, 어머, 지은아, 아가, 너 왜 그러니? 아니, 왜 애를 안고 그렇게 위험하게 뛰어와? 세상에, 그러다가 애 떨어뜨리겠다. 얘, 너 왜 그래? 어머니, 지금 도망가야 해요. 도망을 가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튀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근 며느리가 출산하여 손자를 보게 된 저는 몸조리를 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반찬을 준비해 가던 참이었어요. 저희 며느라이가 친정 부모 없이 혼자인 아이라 친정에서 몸조리도 못 받고 이래저래 걱정되어 제가 자주 챙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봐야 친정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잘해주려 노력했죠. 그런데 아들 집에 거의 다 도착한 입구에서 며느리가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품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를 끌어안고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 얘가 왜 이러나 무슨 귀신이라도 봤다 싶어 물어보는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저까지 끌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쫓아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환갑 지나서는 도통 뛸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런 60개 주랭랑은 저도 참 오랜만이었네요. 일단 며느리가 튀자고 하니 영문도 모르고 뛰었던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저희를 누군가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뒤를 쫓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저 여자 설마 그 여자니? 예? 어머니도 저 사람을 아세요? 너도 아는 사람이야? 설마 저 여자 때문에 도망가는 거니? 예, 저랑 아주 질긴 악연이거든요. 어머니는요? 나랑도 아주 심한 악연이지. 우리 집 사업이 망한 게 저 여자 때문이었거든. 예? 어머니 회사 돈 다 들고 튀었다는 그 격리가 저 여자였어요? 그래. 근데 너는 대체 어떤 악연이 있는 거니? 아, 저요? 제가 저 여자 깜빵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뭐라고? 복수? 아니 그것보다 네가 저 여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말이야? 네. 저 여자가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제 돈도 떼어먹혔어요. 물론 저는 죽어라 쫓아다녀서 받아냈지만요. 근데 그 뒤로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작정하고 피해자들 모아서 저 여자 잡아서 감옥 보냈죠. 사기죄로 몇 년 살다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 벌써 나와서 저를 찾아다니나 봐요. 세상에, 우리한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었구나. 원래 지독한 사기꾼이었어. 며느리의 뒤를 쫓던 여자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뛰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제 회사를 망하게 한 저의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원수가 며느리와 악연이 깊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 사기꾼이었는데 제 며느리가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앙심을 품은 나쁜 여자가 갓 출산한 제 며느리를 보고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연마저 겹칠 수가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드디어 제 원수를 찾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저 여자를 정말 찾고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수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오래전 저는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고민 끝에 딱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생각하며 외동아들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낳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저희 부부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끔은 숨 쉴 틈 없이 팍팍한 인생살이가 너무 고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저나 남편이나 같은 생각이었겠죠. 나중에 남편과 예쁜 집 짓고 아들 장가 보내고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며 매일을 견디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꿈을 상상해 볼 겨를도 없이 저희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워낙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고 고생하는 사람이라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젊은 나이였는데도 그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태용이 아빠, 태용 아빠, 정신 차려봐.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야지. 집에 당신 좋아하는 꽁치찌개 끓여놨는데 눈을 떠야지 왜 눈을 못 떠, 여보. 엄마, 엄마 집에 가자, 엄마.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한테서 어떻게 아버지를 데려가시나. 아이고, 태용이 엄마는 이제 어찌 살까.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도 저는 도저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소박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나와 아이만 두고 떠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것을 위안으로 살았던 저였는데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은 제 아버지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다리에 매달려 울고 보챘고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젊은 과부가 된 저는 그 후로는 오로지 제 아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어요. 가뜩이나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들에게 미안한데 이 어린애한테 아버지마저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든 두 사람 몫을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후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안 한 고생 없이 억척같이 살아내야만 했어요. 남편이 없어지고 보니 그때가 좋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저녁에 따뜻한 밥 먹으며 서로 고생을 보듬어주고 위안받을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으니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자식 앞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으니 혼자 고생을 삭혀야 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해준 것 없는 아들 자식이 잘 자라주어서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에 착하고 똑똑했거든요. 혼자 일하고 다니고 자식 먹여 살리기 바쁘다 보니 다른 집 애들처럼 붙잡고 앉아 뭘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저희 아들은 가르친 적도 없는 한글을 혼자 알아서 배웠어요. 그러다 학교 들어가서는 산수도 잘하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는 걸 보며 너무 뿌듯했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곧잘 엄마를 도와주는 착하고 기특한 아들 덕분에 저는 남편 복 없는 여편네가 자식 복은 있다는 말을 들으며 남편 없는 서러움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또 단무지야? 아니 어찌된 게 반찬이 맨날 김치 아니면 단무지야? 익으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 이게 워낙 짜서 밥이랑 먹으면 딱이야. 집에 반찬 없어? 아 멸치라도 좀 볶아서 오지 맨날 이게 뭐야. 같이 밥 먹는 내가 괜히 신경 쓰이네. 됐어 언니. 반찬 안 뺏어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애 키운다는 여자가 대체 집에서는 뭘 해먹길래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궁상 떨어. 집에서야 잘 해먹지. 애가 한참 클 나이인데 나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까워. 근데 나 혼자 먹을 때는 뭐 구색 갖출 필요 있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고 마는 거지. 그래도 자식은 잘 먹이나 보네. 하긴 넌 맨날 네 자식 일이라면 열성이잖아. 그래도 너도 좀 챙기면서 살아. 안 그래도 남편 없어서 서러운 팔자에 누구 챙겨줄 사람이나 있다고 그래.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고 안 가져도 돼. 내가 뭐 좋은 반찬 먹겠다고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아들밖에 없어. 나야 남편 잃은 과부팔자지만 내 아들은 지 아버지를 잃었잖아. 그러다 나마저 먼저 죽으면 우리 아들 혼자 남을 텐데 그런 아들 불쌍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어디 밖에서 없어 보이지 않고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면 이거저거 신경 쓰고 챙길 게 많다고. 나는 이렇게 궁상 떨며 살아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지 말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참 대단하다. 누구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너처럼은 못하겠다. 그래도 숨 돌려가며 살아야지. 고생만 죽어라 한다고 뭐 자식이 다 알아주겠어? 언니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내 속을 어찌 알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안 알아줘도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우리 태웅이가 얼마나 속이 깊고 착한데. 사실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적당히 철없고 속썩이면 욕이라도 하고 혼내면서 키울 텐데. 얘는 통 그런 게 없거든. 태웅이 5살 때 지 아버지 그렇게 가버리고 그 어린 속이 일찍 철이 들어버렸는지 애가 뭐 하나 떼쓰고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네가 잘 키운 덕이지 뭘 또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바라는 게 없겠다. 그래, 내가 누구 걱정을 하냐. 나는 맨날 논팽이 같은 남편에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애 먹이는 남편도 없고 효자 아들만 있는 네 팔자가 남 팔자다. 언니 말이 맞네. 그래, 나는 과부지만 잘난 우리 아들 덕분에 남의 팔자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게 저는 착한 저희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남들은 안 해봤을 일도 많이 해봤어요. 여자들이 보통 한다는 파출부에 식당 일은 당연했고 어쩔 때는 공사판에서 미장 일도 하고 신호수 일도 하고 도배 일이며 노가다판 다니며 몸쓰는 일도 곧잘 했었죠. 그래도 제가 날 때부터 용가리 통뼈로 체력 하나만큼은 타고난 탓에 여자 몸으로 험한 일을 하는 게 힘들기는 했어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못할 일까지 별별 일을 다 하며 살다 보니 인생에 특별한 기회 같은 것도 찾아오더라고요. 이를테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업의 기회 같은 것 말입니다. 사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식 키우다 보니 열심히는 살지만 당장 먹고 살 일이 바빠서 닥치는 대로 사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어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스스로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큰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건지 정말 우연찮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대웅 엄마, 참 이건 미안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 예? 아니 왜요? 왜 갑자기요?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일 잘하는 대웅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갑자기 얘기해서 내가 미안한데 우리가 곧 공장을 접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말아요. 공장을 접으신다고요? 아니 왜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사정이야 뭐 특별할 게 있나? 그냥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동안은 자식들 먹여 키운다고 근근히 이어왔지만 이제는 나도 많이 늙고 애들도 다 출가고 그랬으니 나도 은퇴할 때가 된 거지. 요즘에는 이래저래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접으려고 그래요. 매번 매출 걱정하면서 월급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나도 고향 내려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노후나 보내야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요. 사정이 그러시다니 이해하지만 그래도 꽤 아쉬우시겠어요. 몇십 년 동안 운영하신 공장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매출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식분들한테라도 물려주시지 그러세요. 공장도 권리금 같은 게 있을 텐데.
아유, 우리 애들은 다 지할 일들이 바빠서 내일 배운 놈이 없어요. 가르쳐 보려고 그래도 한다는 놈도 없고 나야 오랜 세월 했으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기려고 하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하는 수 없지. 그러게요. 참 아쉽게 됐네요. 그렇게 아쉬우면 태용 엄마가 해볼래요? 예? 제가요? 아유,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제가 무슨 사업을요. 아니 왜? 나는 태용 엄마가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태용 엄마가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도 몇 년 됐지 알아? 그 정도면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 거고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몸이 힘들지 뭐 어려운 건 딱히 없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직원으로 일한 거고 사업은 다르죠. 제가 무슨 사장이에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공장 인수하려면 그래도 큰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얼만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여기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거야 공장 돌려서 돈 벌면서 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태용 엄마한테 뭐 권리금이라도 받을까봐 그런 거 다 안 치고 딱 설비값만 받을게.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 치고 여기 보증금이랑 월세 정도만 마련하면 되겠네. 그동안 열심히 돈 모으더니 그 정도도 없어? 어머,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정말 그거면 돼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권리금의 거래처 인맥은 따로 값을 쳐야 하는 건데 내가 태용 엄마니까 그냥 넘기려는 거야. 나도 모르는 남한테 넘겨서 어찌되든 모르니 태용 엄마처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넘기는 게 낫지. 태용 엄마야 워낙에 열심히 사니까 별 걱정도 안 되고 어때? 생각이 좀 들어? 이만하면 진짜 나 손해보고 그냥 주는 거야. 저거 기계만 팔아도 그거보다는 더 받을 텐데. 글쎄요. 제가 이런 일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저 며칠만 고민해봐도 될까요? 집에 가서 아들이랑 상의도 좀 해보고요. 그래요. 그래도 이것도 사업인데 결심이 필요하지. 그럼 내가 다른 데는 안 물어보고 있을 테니까 마음 정해지면 와요. 혹시나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면 내가 할부로 넘길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태용 엄마가 있으면 쉽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며칠 안에 결정해서 찾아뵐게요. 당시 저는 양말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던 제가 그 공장은 비교적 오래 다녔었는데 그 이유는 좋으신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 쳐주면서 부려먹기만 하는 다른 사장님들과 달리 그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월급 한 번 밀리지 않는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사장님이 좋아서 오래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이제 공장을 접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사장님과 그 공장과 정이 많이 들었던 건지 공장이 문을 닫고 남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에 괜히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혹시 저더러 공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순사리를 쳤지만 사장님은 조목조목 따지며 진지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수하겠다고 한다면 공장 기계값만 받고 헐값에 넘길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탓에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건 저에게 너무나 큰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우선으로는 제 생각보다 인수 비용이 크지 않았고 또 제가 그 공장에서 몇 년간 일하며 웬만한 일들을 다 알다 보니 제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벌이가 생길 테니 그건 참 욕심이 나더라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는 했지만 이리저리 끌어모아 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아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 정도면 지금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 실패하더라도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공장 넘기거나 사장님 말씀처럼 기계값만 받고 팔아도 되는 건데 망해도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이 쉽지 엄마 주제에 공장을 운영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이야. 갑자기 큰 돈을 쓰려니 겁도 나고. 엄마 주제라뇨. 엄마가 어때서요? 저는 엄마를 아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엄마라면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잘 될걸요? 그게 정말이야? 태용이 네 생각에는 정말 엄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렇다니까요. 저는 엄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제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엄마가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인 아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저에게는 그런 아들의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가족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정말 용기를 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틀 만에 다시 사장님께 찾아가 인수의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기뻐하시면서 제게 공장을 인수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크게 어려운 일도 없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사장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이었다 싶네요. 사장님의 많은 도움 덕분에 다행히 양말 공장은 큰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에 200만 원도 겨우 벌던 사람이 그 몇 배가 되는 돈을 벌게 되니 크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뭐겠어요?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 싶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그런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저는 감개무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감지덕지에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던 저였는데 한번 돈 맛을 보기 시작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돈이 벌리니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양말만 만들어 팔아서 이 정도인데 양말 기계로 다른 걸 만들어 팔면 어떨까? 또 다른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꾸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습니다. 분명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사람이 관심 분야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건지 밥을 먹다가도 말고 연구를 하고 씻다가도 신제품 개발을 하고 심지어는 꿈에서까지 상상하며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뽑아내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점점 큰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일을 벌이니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이냐, 말도 안 된다 싶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들을 부리며 정말 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던 상황에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누구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던 저희 아들에게 부모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뻤어요. 그렇게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갔고 몇 년 사이 저와 아들의 처지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워 벌벌 떨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통 크게 쓸 줄도 알 만큼 여유가 있어졌죠. 그 사이 저는 아들을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보냈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어느새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적에는 번듯하게 집도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다 제가 대주었죠. 그렇게 이제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다 싶었어요. 10년 넘게 운영한 회사는 더 어려울 것도 없게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고 저도 몇 년 뒤에는 공장을 정리하고 어디 한적한 곳에서 카페나 하며 노후를 보낼까 싶은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 남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은 충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복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 어느 날처럼 출근을 했는데 웬일인지 미리 출근해 있어야 할 격리 직원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참 고마웠던 직원이었어요. 이전 경리들은 미처 신경 쓰지 않던 물품 구입비들이나 쓸데없이 세고 있던 기타 비용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내서 정리를 해주어서 무척 고맙기도 했었죠. 평소 워낙 일을 잘하던 직원이라 늦는 법도 없었는데 그런 직원이 지각을 한 겁니다. 응? 오늘 영희 씨 출근 안 했어? 웬일이야? 안 그래도 제가 전화해봤는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설마 늦잠 자나? 에이, 영희 씨가 그럴 사람이야? 평소에 늦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늦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뭐 당장 급한 일도 없는데 곧 출근하겠지. 설마 아픈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병원 갔다고 연락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그럼 진짜 이 시간까지 자는 건가? 혹시 영희 씨 가족들이랑 사는지 혼자 사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내가 여태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영희 씨가 활달한 거에 비해서 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가족관계나 사는 동네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하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지? 그날따라 출근이 늦던 격리 직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던 저는 제가 제 생각보다 그 직원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직원에 대해 모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돼도 출근하지 않는 격리 직원 때문에 결국 제가 대신 격리 업무를 봐야 했는데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수억 원의 돈이 들어있어야 할 회사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제가 헛것을 본 줄 알고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확인을 했던 저는 바로 며칠 전 격리 직원이 회사 통장에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모두 인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뒤늦게 격리 직원의 뒤를 쫓았던 저는 늦잠을 자는 줄만 알았던 격리 직원이 지각이 아니라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애초에 그 격리는 처음부터 일을 작정을 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왔던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제게 호감을 사고 제가 긴장의 끈을 놓을 때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내가 직원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인지 후회를 하기에도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도 해보고 그 직원의 흔적을 찾으려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저의 그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자가 진작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라며 제게 찾는 걸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회사 돈을 전부 잃었는데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저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 저희 아들이 저를 돕겠다며 결제 대금을 치르지 못한 거래처들을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위기를 이겨내보려 하는데 얼마 뒤 아들이 이혼을 당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아니 너희들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엄마.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안 그래도 엄마 힘드신데 괜히 저까지 속상한 일 만들어서 죄송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유라도 말을 해야지. 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거니? 네가 세아가한테 뭐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았어요. 제 문제니까 엄마는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회사 일은 제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어떻게 끌어온 회사인데 이대로 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 믿으세요.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아들의 이혼 사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애가 애초에 돈 때문에 저희 아들과 결혼을 했던 건지 제가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며느리에게 따로 생활비도 주고 이리저리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데 큰 도움이 끊기고 나니 며느리의 마음이 일순간 돌아서 버렸던 거죠. 그 일로 아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두 말 묻지 않고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저에게 비밀로 하고서 말이죠.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그 애가 나쁜 거고 잘못이지만 어쨌든 원인을 제가 만들었다는 것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이 계속 잘 되어 갔으면 아들이 이혼당할 일도 없고 아들이 그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에게 더 큰 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창 젊고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건지 저는 아들이 아픈 것마저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를 이렇게 만든 그 격리 때문이었죠. 격리가 회사 돈을 들고 튀지만 않았더라면, 그 일로 사업이 어려워지지만 않았더라면 전부 없었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격리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그 격리를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그 격리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이름도 신분도 다 가짜였을지 저도 모를 일이었죠. 게다가 그때는 그 여자를 찾으러 시간을 쓸 겨를도 없었어요. 아들은 암투병으로 병원에 누워있고 저는 당장 그런 아들의 병원비를 벌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간병인을 구해 아들을 부탁하고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10여 년간 사업을 꾸려왔으니 두 번은 못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업을 꾸려보기로 마음먹은 저는 어려울 적 서로 도왔던 거래처들을 돌아다니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 믿어달라 부탁드리며 그렇게 다시 조금씩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물론 한창 잘 나가던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여태 무수히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은 저였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분명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회사는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해 집으로 돌려보냈던 직원들도 하나둘 다시 불러들일 수 있었고 매출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저희 아들은 여전히 투병 중이었고 고생이 많았지만 다 이뤘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를 보며 아들 역시 힘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3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죠. 장하다 우리 아들. 우리 태용이 정말 고생 많다. 정말 너 그렇게 아프고서는 모든 게 엄마 탓인 것만 같아서 잠도 안 왔는데 우리 태용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가뜩이나 혼자 사업 일으키시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괜히 저 때문에 자책만 하시고 도움도 안 되고 집만 드는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죄송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서 도울게요. 이제는 정말 힘이 되는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런 소리 말아라. 엄마한테는 네가 늘 위안이었고 힘이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짐이 될 수가 있니? 네가 엄마 보고 버텼다고 한 것처럼 엄마도 너 보면서 버틴 거야. 우리 아들이랑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도 이제는 너도 낳고 사업도 다시 시작했으니 우리한테도 안정적인 삶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자꾸나. 아유, 이럴 때 네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혼한 뒤로 투병하느라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으니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쩌니? 그게 엄마, 사실 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해드려야겠네요. 사실 저 지은 씨랑 만나고 있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 씨라니. 어머, 설마 너 간병하는 지은이? 너 지은이랑 만나고 있었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나 지은이도 선뜻 말하기가 난감하기도 했고
좀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지은이가 직업적으로 환자랑 만나는 걸 꺼려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쫓아다녀서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엄마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니들이 전혀 내색을 안 해서 몰랐잖니. 그래, 지은이라면 다행이다. 안 그래도 너 전에 그 애한테 이혼당하고 제대로 된 며느리 볼 욕심은 접었는데 그 애라면 엄마도 믿을만 한 것 같구나.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혹시나 반대하시면 어쩌나 저나 지은이나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 지은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내가 반대할 줄 알았어? 아휴, 엄마도 옆에서 그 애를 봐왔으니 알잖니. 지은이 착하고 괜찮은 애라는 거. 내가 내심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니들 의중을 모르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는데 나 참 내가 걱정할 겨를도 없이 둘이 그러고 있었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들이 그동안 간병을 맡은 아가씨와 만나고 있었다는 소리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명의 간병인을 거치면서 그 아가씨만큼 마음에 드는 간병인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간병을 잘하려나 반신반의하며 일을 맡겼는데 놀라울 정도로 책임감 있고 꼼꼼한 모습에 저는 금세 그 아가씨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혼자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억척스러운 면도 있고 젊은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가기도 했었어요. 거기다 젊은 사람이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야무진 걸 보며 참 괜찮다 싶어서 내심 마음에 들었었지만 그 아가씨는 처녀이고 저희 아들은 한번 결혼을 했었으니 제 욕심에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싶어서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어쩌다 둘이 마음이 통했다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고 기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꽤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듯해서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쩌면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아가씨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다니 고맙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니 엄마도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모자라겠지만 잘하겠습니다. 예뻐해 주세요. 무슨 그런 소리들을 하니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친정 없다고 반대하는 줄 알겠다. 니들이 좋다면야 나도 좋은 거지. 나는 애초에 너희들 반대할 생각도 없었어. 다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크게 해줄 것이 없고 해서 지은이 너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아가. 귀한 남의 딸 데려오면서 해줄 만큼 해줘야 하는 건데 아직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크게는 해주지 못하겠구나. 서운하겠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다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뭐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저는 그냥 태웅 씨만 있으면 되는걸요. 그리고 저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돈도 꽤 되고 이 정도면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쩜 너는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니? 내가 도와줘야 당연한 것을 말이야. 아가, 조금만 기다려 다오. 내가 더 노력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고생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마.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이제는 고생 마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이제 태영 씨도 건강 되찾았고 젊은 저희가 어머니 모셔야죠. 저희가 곁에서 같이 어머니 도울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의 말에 그동안 지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들의 이혼과 투병으로 많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새 며느리는 기적처럼 찾아와준 선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처럼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대운이라도 든 듯 일이 술술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거래처와 거래를 트게 되고 고민에 빠졌던 어려운 문제들이 알아서 해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라이 덕에 그토록 잡고 싶었던 원수까지 마주하게 되다니 우연도 이런 우연은 없다 싶었어요. 네가 정말 우리 집안에 찾아온 귀인이 맞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겹칠 수가 있니?
우리 아들 살려주고 우리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네가 기어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내가 저 여자를 잡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어머니와 그 일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김영이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저도 저 여자 잠깐이나마 알고 지내봤지만 진짜 보통 아니거든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홀랑 속여놓고 믿는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괘씸하다 싶었는데 어머님도 당하셨을 줄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군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저 여자 아니니? 내가 정말 꿈에서도 잡아 족치고 싶었던 인간이야.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도망을 가냐? 잘못한 건 저 여잔데 왜 우리가 도망을 치느냔 말이야. 그러게요? 사실 저도 그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막 도망오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겁나는 놈이나 도망 다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도망을 가? 됐다. 우리가 저거 잡자. 저 나쁜 거 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그쵸. 마침 어머님도 계시니까 저희 쪽이 쪽수도 더 많고요. 그래. 그래도 너는 위험하니까 애 데리고 서 있기만 해라.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래도 어머니 혼자는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얼마나 감정이 많은 줄 아니? 그동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내 눈앞에 있는 걸 그냥 보낼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탁 돌아서서 너는 발을 걸어라. 그럼 내가 저 여자 머리채를 잡을 테니. 알겠어요, 어머니.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며느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 뒤를 쫓아오는 김영희를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잡기로 한 거죠. 도망치던 며느리가 갑자기 뒤를 돌자 멀리서 쫓아오던 김영희도 당황했는지 그만 며느리가 건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영희의 머리채를 숨어있던 제가 잡아채었죠. 그러자 며느리를 죽일 듯 따라오던 김영희가 되려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영희. 우리 할 말이 많지 않아? 사장님이 여긴 어떻게?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냐고? 야, 이거사.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네가 우리 회사 돈 다 빼돌리는 바람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죽다가 살아났어? 내 아들이 병까지 얻고 나는 저속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나보고 뭐 잘 지내셨어요? 너 같으면 잘 지냈겠냐? 멀쩡히 잘 굴러가던 회사에 웬 사기꾼 경리가 돈을 다 빼들고 튀었는데 잘 지낼 수 있었겠어? 사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라고? 이게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 너같이 뻔뻔한 인간이 제대로 자기 죄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 같은 인간 말 더 들어줄 생각도 없고 어차피 대화는 내가 아니라 경찰들이랑 해야 할 테니까. 경찰들이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난 죄 없다니까. 네가 죄가 없기는 왜 없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감옥 살다 나왔다며. 그럼 너 지금 우리 며느리 뒤는 왜 쫓은 거야? 우리 며느리가 너 감옥에 넣었다고 지금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너 똑바로 말해. 우리 며느리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쫓아왔어? 스토킹이라도 한 거야? 그래? 아니요. 스토킹이라니. 나는 그냥 우연히 보고 얘기나 좀 하자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날 어디서 우연히 만나? 당신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잖아. 나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집까지 어떻게 찾아왔냐고? 아니 나는 그냥 출소하고 조리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 거기서 네가 태어나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오랜만이고 반갑다 싶어서 얘기나 좀 할까 싶어서 따라온 거지. 내가 무슨 스토킹을 하고 복수를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남의 뒤를 몰래 쫓고 찾아오는 게 스토킹이지. 어디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화는 무슨 대화? 대화하려고 찾아왔다는 인간이 갓난에 안고 있는 사람 뒤를 쫓아오니? 그럼 어디 그 소리 경찰에도 한번 해봐라. 우린 너 스토킹 사기폭력으로 다 신고 때릴 거니까. 그럼 경찰이 사기꾼인 네 말을 믿어줄까? 선량한 시민인 우리 말을 믿어줄까? 아이씨, 너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 왔는데 거기를 또 가라고? 내가 미쳤냐?
아니,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감옥에서 반성 안 했나 보다. 아직도 억울하다는 소리나 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윽박 지르고 말이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니? 그렇게 찾아다녀도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어디 땅으로 꺼졌나 했더니 감옥에 가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제 발로 내 앞에 나타나주고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나한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다. 내 며느리와 나와의 악연을 제대로 끊으라는 기회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요? 나도 선량한 시민이야. 나 감옥에서 죗값 다 치르고 왔다고. 네가 다른 죗값은 헐값이 치르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휴, 또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 나 너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네가 내 사업 망치고 내 돈 훔쳐간 것도 잘못이지만 감히 내 며느리 내 손주 건드리는 건 죽어도 절대 용서 못해. 알고 보니 김영희가 출소 후 조리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저희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퇴원하는 걸 보고 집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감옥에 가게 만든 저희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악심을 품었던 거죠. 남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여전히 죄의식이 없는 뻔뻔한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돈이 아니라 제 가족을 해치려는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난 저는 김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한번 호되게 혼나봐야 지 잘못을 알까 싶어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그 여자를 혼쭐 내줬죠. 말했다시피 제가 체력만큼은 좋잖아요. 그래서인지 환갑 넘은 나이에도 그 정도는 거뜬하더라고요. 분노에 차서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김영희의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김영희가 제가 혼이나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웬 남자들이 와서 갑자기 김영희를 잡아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며느리가 전에 김영희를 신고했던 형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형사님, 김영희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오면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출소하자마자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찾아온 것 좀 보세요. 저랑 저희 아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침 저희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저 노친네한테 죽을 뻔했다고. 당신들 내가 고소할 거야. 조용히 못해. 이 여자 이거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분일도 있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죗값 치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정하고 구속시켜서 앞으로는 아주 이쪽으로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저나 저희 어머니나 더 이상 괴롭힘당하고 싶지 않네요. 현명한 며느리 덕분에 김영희는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 저와 아들 며느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렀고 운영하는 사업도 무리 없이 잘 굴러가네요.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게 또 한 번 고마워지네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유산을 잘 지켜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